여야가 가상자산 공약으로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내 가상화폐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통화 공개와 윤석열 후보의 무속인 논란을 두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건진법사 문제를 덮기 위해 파일을 공개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욕설은 성폭력 수준이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에 하는 방안을 방송사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담합 토론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는 녹취록 폭로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 그 향방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여야 모두 정책 행보에 분주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늘 나란히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으며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인 2030 표심을 겨냥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약속하고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인 상해보험 전면 시행과 연 120만 원 장려수당 등 공약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내걸며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에 무게를 실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은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활발한 2030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2018년 초 정부의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한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IPO, 소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가 내건 가상자산 4대 공약,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시장 교란을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뒤에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지 말고 앞서가야 합니다.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 발표는 이어졌습니다. 군복무 중 다칠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상해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전국 경로당 회장단 1000명의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 폐지와 노인 공공일자리 100만 개 확대, 공적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는 60세에서 65세 노인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지급하겠다는 등 노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하는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 맞춤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생활 밀착형 공약과 장애인 정책 발표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약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층의 투자가 몰린 가상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비과세 기준을 250만 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작전 거래나 시세 조정 등 불공정한 거래로 얻은 수익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도 이어갔습니다. 출산 후 많은 산모들이 겪는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등하원 도우미 비용을 연간 45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후보는 또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는 장애인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광역 고속버스까지 확대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2배로 늘리겠다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안내견 학교를 찾아 직접 체험에도 나섰습니다. 웬만큼 훈련하지 않고는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보행하는 것이 또 실제 거리나 이런 데를 다닌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한 윤석 열차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에 맞선 전략으로 무궁화호 열차 4량을 개조해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유권자와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전을 방문해 대전을 과학특별자치시로 지정해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개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60분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 욕설을 넘어 언어 성폭력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무속인 논란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윤 후보 행동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욕설 녹음 파일을 두고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가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통화 녹음 안에 담긴 욕설은 언론이 간접 인용하기조차 불가능한 언어 성폭력 수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통화 내용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고 형이 물으니 아니 음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동규의 대학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국감장에서 순식간에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아직도 형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추가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연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장 변호사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 신분으로 이루어졌다며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한 맞불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녹취록과 무속 논란으로 대응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모든 정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사실상 김건희 씨가 거의 완벽하게 윤석열 씨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무속 논란을 덮으려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주술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MBC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이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열립니다. 최종 확정은 방송 3사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양당 후보만 TV 토론에 참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양당 협상단은 실무 협상을 열고 오는 31일이나 30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방송 3사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방송 3사의 설 연휴 프로그램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 최종 확정은 방송 3사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 3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이 TV토론을 27일에 하기로 결정됐다고 발표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실무협상 단장은 31일을 역제안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양당 협상단은 TV토론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회의를 열어 사회자와 시간,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 독과점 토론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정의당도 방송 3사 앞에서 다자 토론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 3사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참여하는 사자 토론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주재하는 법정 토론도 있다며 후보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2030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 전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석탄 화력 발전 산업에서는 그에 따른 고용 감소와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8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정부도 에너지 부문에 탄소 중립 전략을 세우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탄소 배출 감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발전소는 폐쇄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폐쇄할 수 없는 종사자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에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생긴 여유 인력은 대부분 전환 배치로 수용했는데 발전 공기업의 고용 흡수 여력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 전환을 위한 방안 논의 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의 참여는 정말 철저하게 배제돼 있구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한 그 방법으로서는 사직 대화가 있고 또 발전 산업 차원의 단체 교섭 또는 기업 차원의 공동 결정 사항이 있겠다. 전문가들은 발전 공기업의 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재생 발전, 저장, 그리고 그것들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소위 말해서 전력 공급 종합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식으로 그 중심에는 대규모 신재생 발전이 저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활발해지면 고용 창출 효과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혁신위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있는 만큼 국회의원도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성범죄를 비롯한 공천 부적격자에게 단수 공천 금지와 경선 과정에서의 감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의 1월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실 보상률은 현행 80%에서 100%로 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50%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오늘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농해수에 회부됐습니다. 농민기본법은 식량자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시장 중심의 농업정책을 국가책임 농업정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국회가 지난해 말 청원 성립 동의 요건을 기존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낮춘 후 처음 성립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합니다. 박 의장은 스리랑카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를 잇따라 만나 희귀광물 자원 협력과 항공협정 개정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스리랑카 정부와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고 2019년 스리랑카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로는 첫 방문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월 9일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9일 정확히 이제 남았는데 어느 후보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개 속 전국인데 이번 대선에서의 변수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로 대선까지 이제 49일이 남았습니다. 설 연휴도 있고 또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체감상 느껴지는 것은 또 더 빠른데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30% 중후반대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가 10%의 벽을 넘어서 15%까지 나오고 있는 이 여론조사도 있어서 3자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윤석열, 안철수 양측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윤 후보의 악재 속의 지지율 하락, 반대로 여기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단일화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양자 구도가 아닌 삼자 구도에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공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단일화 이야기에 힘을 실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섣불리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단일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설 연휴 전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금 토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토론 이후에 나올 지지율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TV 있는데 토론이요? 네. 이번 대선이 3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 시점이 그렇게 된 건데 바로 앞에 설 연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특별한 악재나 이벤트가 없다면 이 설 민심 지지율이 그대로 대선까지 이어진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설 연휴 바로 앞에 이제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는 양자 토론이거든요. 첫 토론이다 보니까 이번 토론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형수 욕설, 또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김건희 씨를 비롯한 이 처가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다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책 대결도 대결이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지는 토론에서 양측의 네거티브 이 공격들에 이 두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지율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선의 이제 변수로 야권의 단일화 그리고 이제 TV 토론 이제 꼽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토론 후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이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윤 후보가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승기를 잡는다고 하면 이 단일화 얘기는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네. 만약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잡는다, 이제 앞서간다, 지지율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단일화를 마무리하려면 이제 단일화 방식 협의라든지 지지층의 이제 흡수 기간 등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합의 또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 시기를 보면 설 연휴 이후 아마 바로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야권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걸로 보십니까? 민주당을 보면 열린우리당과 이제 합당 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복당 절차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작업들을 통합적인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 야권 단일화는 이 선거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제 폭발력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진보 진영,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또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먼저는 이제 지지율 흡수와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네. 뭐 지금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합한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이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대선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슈가 이제 모두 단일화로 옮겨가면 아마도 네. 30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후보에게는 좀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추진하다가 이제 무산이 될 경우에 반대급부로 타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됐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양측에 대한 책임론 또 공방이 또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 표심이 중도층이랑 부동층이거든요. 네. 이 표심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필요한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이죠. 바로 앞 19대 대선 당시를 보면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였고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1%를 득표했거든요. 이 당시에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야권 단일 후보가 문 대통령보다 많은 45.4%를 득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3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다 정권 교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단일화는 마지막까지 이번 대선을 흔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초에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이제 퇴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의 변수, 야권 단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안일화 대 간일화입니다. 3구 대선을 불과 49일 남겨놓고 보수 야권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야권 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안 후보는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안일화라면 단일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요즘엔 안일화보다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뜬다며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단일화 가능성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안철수 후보, 사뭇 달라진 태도로 자신의 야권 단일 후보 경쟁력을 강조했는데요. 윤 후보가 아닌 자신이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가야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일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싸우면 큰 차이로 이기고,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1대1로 싸우면 윤석열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와 이재명 1대1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일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안일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일화보다 간보는 단일화, 즉 간일화가 더 뜨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단일화라는 것은 2등과 3등 후보의 전략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30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이전되어가지고 수치가 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되어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단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간을 보는 형태의 간일화,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변수는 단연 야권 단일화라고 하죠.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표면적으로는 단일화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설 연휴 전후가 골든타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지금, 야권의 두 후보는 과연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까요?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선 주자 인물평입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0대 대선 후보들의 인상적인 인물평을 내놔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 전 장관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주요 후보를 군자, 소인, 우인 이렇게 세 갈래로 분류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덕보다는 재주가 앞서는 소인으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우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나머지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점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검찰이라는 매우 높고 두터운 울타리 안에서만 평생을 보낸 분이라서 그런지 울타리 밖의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윤 전 장관은 한때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불리며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갈등 끝에 안 후보와 결별한 바가 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선 특별히 평가할 게 없다며 여러 차례 말을 아끼다가 과거 자신의 기억을 풀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겪어본, 요즘에는 제가 몇 년 동안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많이 변했을 수 있죠. 과거에 겪어봤을 경험으로는 이미지와 실체 간의 거리가 많은 분이다. 한때는 새정치 상징적 존재였어요. 근데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윤 전 장관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모두 대선 후보라면 갖춰야 할 기초 소양도 부족하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치 구단의 영원한 책사, 윤 전 장관의 따끔한 인물평을 들은 대선 후보들의 감상평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취록엔 녹취록, 그야말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그런 형국인데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맞불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 욕설 녹음 파일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 이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후보에게 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간 다 못 들어봤고요. 네. 보도된 것만 들어봤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한 가족 간의 통화 녹음한 거. 그거는 뭐 2014년에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2018년에 또 한 번 돌았고요. 네. 그래서 저건 뭐 워낙 오래전에 들었고 근데 그때는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 거고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 나왔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봤죠. 네,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 공개된 녹취 파일은 기자와의 통화고 우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세계관, 정치관, 그리고 검찰관 등등이 게다가 미투관까지 들어있는 그 김건희 씨의 어떤 대권 후보 같은 그런 게 다 드러난 것이고 이재명 후보 관련 파일은 그건 정말 전적으로 가족사에 관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거기까지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저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당연히 다 못 들어봤고요. 그냥 스트레이트에 나오는 것만 네. 그리고 이제 떠도는 어떤 몇 가지 그런 것들은 들어봤고 또 이재명 160분도 역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만 그럼 다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좀 말씀하시는 성격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김건희 씨 7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좀 안도를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큰 어떤 한방 내지는 새로운 어떤 폭로 사실 이런 거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일까 또는 뭐 방송이니까 뭐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방송의 취지는 뭘까? 왜냐하면 또 보니까 스트레이트에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날 거 그대로 던져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 저희 입장에서 또 걱정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그래서 사과할 때하고 이미지는 좀 많이 달랐다. 실제 녹취를 들었을 때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근데 좀 걱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떤 그 장악력 내지 지배력 이런 게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한테요? 네, 생각보다 그냥 조용하게 뒤에서 뭐 이렇게 내조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의 사고방식은 좀 더 중요해지죠. 영향을 준다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즉각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저는 거기서 좀 부적절한 내용이라든지 인식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깊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회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없으면 후속 조치가 없으면 생각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내용을 얘기 안 했으니까. 저는 MBC는 국민의힘이 무섭고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무섭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녹취록 전체를 다 들은 MBC 기자 입장에선 김건희 씨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보복이.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에도 보복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MBC가 몸을 사려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냥 툭 던져놓고 해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그런 식의 몸을 사리는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공격이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국민의힘은 YTN 찾아가, 어디 찾아가, MBC 찾아가 아주 그 방송을 억압하고 계시니까 MBC 경영진이 자리 뺏길까 봐 두려웠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도 대응이 첫날 그 꼼꼼히 안 봤는지 입장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거 없다. 저는 스트레이트 보면서도 행간 하나하나를 보면서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최소한 꼼꼼하게 보고 집중해서 보고 충격적이다라는 논평이라도 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전쟁에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기가 일단 꺾였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중에 충격적인 게 많은데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집권하면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그리고 장용진 기자를 찍어서 무사하지 못할 것. 권력이 무서운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기소한다. 표현이 경찰이에요. 아마 검찰인데 캥겨서 경찰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정치보복 하겠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경찰이 해줄 거다, 검찰이 해줄 거다 이런 취지라 소름이 쫙 끼쳤고 아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맨날 얘기하는 게 김건희 씨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투에 대한 인식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현주 의원께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말 보수는 미투가 많은데 돈으로 막아서 폭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신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화대 안 줘서 미투 터졌다는 그 야권 대권 후보 아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돈 안 줘서 미투 터졌다 이렇게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정말 미투가 돈 안 주면 터지고 돈 주면 안 터지는 겁니까? 그리고 안희정 지사 불쌍하고 우리 아저씨도 나랑 생각이 똑같다. 이 대목은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죠. 네, 정말 알겠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세 번째 또 하나. 윤 후보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이거든요. 예,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모 검사 관련인데요. 네. 그동안에 임재택 검사 이미 나왔어요. 이건 나왔는데 임재택 검사와 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임재택 검사는 끝까지 셋이 여행 안 갔다고 하다가 나중에 여행을 가긴 갔다. 그런데 제이슨이라는 사람과 같이 갔다. 김건희 씨랑. 근데 그 제이 씨는 김건희 씨를 아주 좋아하는 남자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예, 김건희 씨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 검사 아내랑 패키지로 양 검사 죄송합니다. 양 검사 아내랑 넷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양 검사 아내가 아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와서 셋이 갔다. 그래서 처음으로 셋이 간 걸 시인한 건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최은순 씨는 있는데 체코 간 거. 그런데 양재택 검사랑 김건희 씨는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거는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KBS의 홍사훈 기자 계속 추적해 왔거든요. 근데 양재택 검사가 일단 전화를 안 받겠지만 계속 추적이 될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취록에 한정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렸으니까 지금 더 퍼져 나가기 전에 다른 질문에도 또 이제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7시간 통화 녹음 전체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 판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판결을 나긴 났죠. 가처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열린공감 TV 거. 그 그거 말고 네, 유튜브 채널에서 전체를, 전체를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게 어떤 도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이나 감청은 법으로 금지가 되지만 당사자가 대화에 이제 한 일방 당사자가 그것을 공개하거나 그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양해하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이제 공익적 목적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볼 텐데 후보의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공익적 목적 하에서 범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개하는 거 허용하는 게 좀 넓게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저 법원에서 그때 MBC 할 때도 요거 빼고 하라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MBC가 알아서 우리가 이건 안 하기로 했다 해서 안 한 게 있고 법원에 사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럼 아마 앞부분은 법원에서 굳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 뒤에 법원에서 요건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아마 이번에도 요거는 빼고 해라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MBC가 알아서 뺀 게 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공개하기 좀 그렇다. 근데 이런 거는 아마 법원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여기서 막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항의한 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지지층한테 어필하거나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어필한 건 있겠죠. 그러나 일반 대중들 그리고 중도층한테 어필한 건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어차피 공개되고 안 될 거 안 될 건데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내지는 국회라는 것이 언론보다는 어쨌든 갑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항의 방문하거나 청와대 항의 방문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자유를 갖다가 어떤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가더라도 지도부가 조용히 가서 면담하고 오히려 얘기할 거 얘기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다. 전체 이렇게 공개는 생각합니다. 일단 될 걸로 이제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비슷한 생각이고요. 근데 그 그중 과정 일부는 이제 혹시 법원에서 지적할 수도 있다. 근데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우선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열린공감 TV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규제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MBC에 대한 판단과 같을 수는 없다. 규제의 강도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저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들한테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한테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니 사전 검열이 폐지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만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요 이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요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언론도 이제 수준별로 다 또 경호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네. 옐로페이퍼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요. 또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알아서 걸러듣는 능력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막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집권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효과도 없으면서 집권하는데 좀 점수만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 이제 그 통화 녹취록 파일 이제 공개로 무속 의혹과 미투 2차 공개 논란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 무속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관련 이제 네트워크 본부를 이제 해체를 했는데 미투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무대응으로 현재 그 일관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건희 씨는 이제 사과 성명을 냈지만 윤 후보 본인은 정작 아직까지 이제 아무런 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윤 후보 반응 아까 뭐 하셨던 못하셨던 말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김건희 씨가 사과 성명 냈다는 건 아마도 MBC에 보낸 그 해명문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명문이 뭐냐면 성착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이 있었다예요. 그 녹취록 어디에 성착취를 비판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짓말을 언론이 짚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거짓말하는지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닌가. 그 미투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보수는 돈으로 미투를 가리고 그래서 미투가 안 터지고 더 중요한 건 김지은 씨가 저 김지은 씨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나온 거니까요. 김지은 씨가 좋아서 해놓고 뒤에서 이런다. 이런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청착취를 비난하는 겁니까? 2차 가해한 거지. 그래서 그 해명했다고 언론이 넘어가 주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거짓 해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답해야 될 것은 정말 안희정 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와 가깝고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 편인가? 김건희 씨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저씨도 같은 생각이라고. 그럼 김지은 씨가 합의하에 해놓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거에 동의하는지 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속 관련하여서는 좀 이따 얘기할까요? 네네. 네. 예, 그 부분 어째 미투와 관련해서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죠. 부적절한 발언이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여성인데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 여성의 입장 그리고 이 미투가 뭐 2등 그중에서 뭐 전혀 다 100%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조건은 굉장히 이제 판결도 있었고요. 네. 뭐 경위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뭐 호감이 있고 뭐 지지를 받고 이런 거 하고 저 미투 사건 자체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호감이 가고 뭐 지지를 하는 정치인이라 해도 네. 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깨끗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이런 부분을 사실 일각에서는 이것까지 막 실드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거 자꾸 실드 치고 하면 그 실드 쳐지지도 않고요.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과를 좀 빨리 하고 이 자신들의 인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겠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속은 얘기 안 하나. 네. 저희 그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네. 사실 이번 그 질문은 그 미투 폄훼 발언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었던 근데 질문이었거든요. 전제가 조금 질문이 30초로 예, 그럼 대답. 네, 짧게 무속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을 오해라고 하면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무속인들이 없대. 그리고 역할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해체합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오히려 무속인들이 해체한 게 있었다. 이상하다. 네. 그래서 해체하는 거지. 없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되지. 왜 그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
예,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일단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해체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나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 설 연휴 기간에 진검승부를 펼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첫 맞짱 토론을 앞둔 두 후보, 특별한 토론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선거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요. 특별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윤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들 대신 여쭙고 저도 답할 거 국민들을 상대로 성실하게 답해서 누가 유능한 리더인지 후보인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때 여러 차례 해보니까 이게 과연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이 과연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자신의 그 국정 운영 철학을 상대 후보와 또 함께 논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정치인데 제 나름의 무슨 전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민심의 풍향계인 설 연휴 기간 동안 두 후보가 토론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대선 후보 TV 토론을 명절 연휴 기간에 추진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설 연휴 전과 또 설 연휴 중에 따른 어떠한 유불리가 있을까요? 이현주 의원님. 아무래도 뭐 설 전에 하는 게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설 밥상머리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토론을 잘한다 하는 것도 그 전에 대선 토론을 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말을 잘하거나 또 유창하게 하거나 혹은 뭐 또 지식이 많거나 해서 꼭 결과가 좋은 건 아니고요. 결국 거기서 국민들이 보는 것은 저는 태도와 이렇게 품성이라고 봅니다.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창하고 지식도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유불리를 꼭 따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기대 수준이 높으면 실망이 크고 기대 수준이 낮으면 또 실망을 또 덜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밥상머리에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 전에라도 좀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좀 관심도 갖고 우리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진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30일 중에 하기로 지금 된 거죠? 이게 웃기는데요. 저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아닌데 분위기가 마치 토론을 잘하고 뭔가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돼 있으니 아주 잘하지 않으면 점수 못 따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피하고 막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타만 해도 점수 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이상한 건 이거예요. 그 여야가 합의를 한 합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설 연휴 전에 한다고 돼 있어요. 설 연휴 때가 아니에요. 설 전이 아니에요. 설 연휴 전에. 설 연휴가 31일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아닌 30, 29, 28, 27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파에 이제 의논을 했더니 27일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27일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31일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합의와. 그래서 보니까 31일이 하필 손 없는 날이더라고요. 손 없는 날 아시죠? 이사 갈 때.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 그랬나? 뭐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의식했는지 또 갑자기 날을 바꿉니다. 30이나 31일 날 하자 이렇게. 네, 방송 3사가 이제 결정하기로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방송 3사가 그날이 되면 하고 27일이 만약에 방송 3사에서 27일밖에 안 되면 27일 날 합시다.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손 없는 31일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면 그날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자 TV 토론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이런 소외된 타당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는데 2007년에는 이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TV 토론이 무산이 됐었고 2014년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였는데 이때도 타당이 또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방송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당 이게 사실은 법적인 제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양당이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반발을 하니 법원도 참 그 결정이 힘드시겠다. 왜냐하면 이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네. 그래서 법원도 고민에 빠지겠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안철수 후보가. 근데 기분 나쁘더라도 뭐 저렇게 반응할 게 있습니까? 그냥 나하고 하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랑 하지 말고 우리 양자 토론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나하고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자. 예,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지상파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후보님은 조금 좀 도련님 같은 그런 타 후보가 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형식이든 다 받겠다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법정 토론은 다 같이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직전 뭐 평균 5% 이상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법정 토론은 다 하시는 거고, 법정 토론 외의 거는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통 크게 제안을 하면 점수를 더 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에 가처분 신청은 그러면은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방송이 될 걸로? 저는 그 예측하면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이거는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0%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강 1중이란 말이에요. 2강 1중.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뭐 조건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가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두 사람이 해도 좋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모양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양당의 어떤 거대 양당이 있고 특히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후보가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이서 담합한 게 아니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아마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주면 아마 안 후보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결정은 이제 곧 내려질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선 전국에서의 녹취록 공방과 첫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눈이 쏟아졌습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은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서울이 영상 2도에 머물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